하지만 미국이 이 말도 안 되는 걸 해내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마입니다. 제가 매번 시종일관 좋지 않은 경기 지표들만 가져와서 어디 박살난다, 위기다 하면서 떠드는 게 식상해 하실 것 같아 이번에는 나름 특이하면서도 흥미로운 도둑질 때문에 미국 회사의 주가가 폭락한 사건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길바닥에 지갑 떨어뜨리면은 주인 찾아주고, 카페 테이블 위에 노트북 올려놓고 밥 먹고 와도 제자리에 그대로 놓여있는 게 일상인 한국에서 사실 물건 훔친 걸로 회사 주가가 휘청인다는 건 납득이 잘 가지 않죠. 이건 마치 삼성 디지털 플라자나 이마트에 도둑이 너무 많이 들어서 삼성전자, 신세계 주가가 폭락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하지만 미국이 말도 안 되는 걸 해내고 말았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부터 올해 중반까지 미국 소매 업체들이 도둑질 때문에 수십억 달러 매출을 손실 볼 것 같다는 기사를 봐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옛날부터 꾸준히 흑인 사망 시위한다고 약탈하고, 폭설왔다고 약탈하고, 경찰이 총으로 누구 쏴 죽였다는 인터넷 가짜뉴스에 약탈하고, 그냥 단순히 많이 모였다는 이유만으로 물건을 부수고 약탈하는 등 약탈이란 행위 자체가 국민 생활 스포츠가 돼버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겠거니 하고 넘겼는데, 이게 주가에 타격을 입힐 정도로 커지고 있었을지는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미국판 다이소인 달러트리의 경우 도둑질 증가와 그 외 소비 부진과 임금 인상으로 인해 23년 2분기 영업이익률이 2.2% 깎여 나갔습니다. 부진한 실적에 8월 24일 실적 발표 이후 하루 사이에 주가가 142달러에서 123달러로 13%가량 폭락해버렸습니다. 스포츠 아웃도어 용품을 파는 딕스도 마찬가지로 23년 2분기 전체 마진 감소 중 도둑질, 사기, 직원의 실수로 인한 손해를 일컫는 슈링크로 인한 감소가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147달러에서 111달러로 약 24.5%가량 폭락해버렸습니다. 신발 소매 판매 업체인 플라커의 경우 소비자들의 임의 소비재 지출 감소로 인해 예상치보다 적은 매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플라커의 CEO는 이번 분기 슈링크가 증가했다 고 말했습니다. 어느 정도 주가가 다시 회복되긴 했으나 실적 발표 이후 하루 사이에 주가가 23.2달러에서 16달러로 약 28% 정도 폭락했습니다. 가뜩이나 미국인들이 코로나 때 정부한테 꽁으로 받아 저축한 돈 이제 다 썼고, 신용카드 연체율도 늘고 있고, 일자리 수도 줄고 있고, 또 실업률은 늘고 있고, 바이든이 한시적으로 중지시켰던 학자금 대출 상환도 당장 9월부터 갚아야 하고, 안 갚으면 10월부터 이자가 쌓이는 등 앞으로 좋지 않은 일들이 가득할 것 같은 상황 속에 도둑질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소매업체 CEO들은 속이 타들어가겠죠. 도둑질을 방지하려고 물건에 잠금장치 센서를 부착시키고 안면인식 소프트웨어로 상습범을 추적하려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물건 잠금 장치가 강화됐다라고 처음 느낀 게 작년 하반기 시애틀에 출장 가서 치약을 구매할 때였습니다. 제가 당시 투숙했던 호텔에서 칫솔 치약을 제공해주지 않아 근처 편의점에 사러 갔었습니다. 치약 코너에 가보니 센소다인 치약들만 이 열쇠 구멍 하나 뚫려있는 투명한 아크릴 케이스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당시 가격이 2팩당 15달러로 약 2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주변 다른 치약들보다 약 1.5배에서 한 2배 정도 가격이 비싸서 그랬는지 센소다인에만 잠금 장치가 있더라고요. 라떼 같은 소리긴 하지만 분명 제가 미국 유학 시절의 기억을 잠깐 되짚어 보자면은, 장보러 월마트에 가면 되게 TI-84, TI-89 공학용 전자계산기 같이 크기가 작으면서 한 대당 단가가 하나로 20만원 정도 넘는 비싼 물품들에나 락이 걸려 있었지, 치약 같은 일반 생필품에는 락이 걸려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치약에 무슨 금가루를 뿌린 것도 아니고 조금 더 비싸더라도 결국 치약이 치약인데 애써 잠금 장치까지 설치를 하다니, 나름 도둑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센소다인 정도면은 가볍고 부피가 작고 진열대 다른 동종 제품보다 비싸고 되팔거나 아니면은 직접 써도 되니 다른 녀석들보다는 훔칠 메리트가 높아 보이긴 합니다. 제가 미국에 살고 있지 않아 얼마나 도둑질이 빈번해졌는지 몸소 직접 체감할 수는 없으나, 이런 기사들을 접하면서 그래서 센소다인 잠가놨구나 라는 나름의 간접적인 깨달음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내셔널 리테일 페더레이션의 자료에 따르면은 도둑질로 인한 매출 손실을 보면 2020년 코로나를 기점으로 손실액이 61.7억 달러에서 90.8억 달러로 50%씩이나 급등했습니다. 하나로 치면 12조 원이나
원이나 되는 금액입니다. 아직 21년까지밖에 확정치가 발표되진 않았으나 잠정치 또한 22년 잠깐 하락했다가 23, 24, 25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구 1인당 도둑질로 인한 손실이 가장 높은 곳은 캘리포니아주입니다. 여기서 사실 캘리포니아가 1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는 950달러 이하의 범죄는 중죄가 아닌 경범죄 또는 비행 정도로 취급하는 것. 두 번째는 점주나 종업원이 물건을 훔치는 도둑들에게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표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950달러 이하의 물건을 훔치면은 일단 훔치는 동안 가게에 경찰이 없는 한 그 누구도 나를 대놓고 터치하지 못하고 또 재수 없어서 잡히더라도 경범죄 정도로 퉁치고 말겠다는 생각이 물씬 들죠. 미국의 싱크탱크인 후버 인스티튜션에서 왜 캘리포니아에서의 도둑질은 사실상 합법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기사에 구글에 shoplifting in San Francisco를 검색하면 10만 조회수가 넘는 히트 영상들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있어 제가 실제로 검색을 해보니 아주 대범한 도둑질 영상들이 있어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Who have lost their jobs or have had their hours reduced because of what he called out of control shoplifting. Organized retail theft has become such a hot button issue that it's now a point of focus in the upcoming gubernatorial recall election. 캘리포니아주 형법에 따르면 경범죄는 최대 $1,000의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을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경범죄라고 해도 처벌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형법 459조 5항에 따르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상점에서의 도둑질을 하는 행위인 샵리프팅을 경범죄로 처벌하기 위해서 검사가 다음 세 가지 항목을 모두 증명해야만 합니다. 950달러 이하 값어치의 물건을 훔치려는 의도로 일반 영업시간에 영업 중인 대중들에게 열려있는 매장에 들어와서 도둑질을 했는가? 영업시간 이외에 도둑질을 하면 주거침입이나 절도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 영업시간에 열려있는 매장에서 도둑질한 사람을 검사가 잡아다 놓고 너 이거 물건 훔치려는 의도로 온 거지? 물었는데 아니 들어가기 전에 훔치려는 의도가 없었는데 막상 들어가고 보니 어쩌다가 이게 내 주머니에 있었어 해버리면 어떤 수로 대체 의도를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또 검사가 이런 잡범들에게 사사건건 시간을 쏟아 부을 만큼 한가한 사람도 아닐 텐데 말이죠. 최근 캘리포니아에 출장을 다녀온 직장 동료가 택시기사에게 왜 여기는 도둑질이 이렇게 빈번하냐 물었더니 운전기사가 950달러 이하로 훔치면은 잡혀도 처벌이 없다 라고 알려줬다고 합니다. 법에는 경범죄 처벌을 한다고 명시돼 있긴 하나 사전에 도둑할 의도를 갖고 도둑질을 했다고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몸값이 비싼 검사가 잡범 하나 잡아놓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 대비 벌금이나 징역형 아웃풋이 나오지 않아 그냥 방치해두는 겁니다. 미국의 최대 마약 소굴인 필라델피아 켄싱턴의 경찰들이 길거리에서 대놓고 이렇게 마약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체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경찰 대비 약쟁이들이 넘쳐나고 애써 잡아도 일일이 처벌하기 힘들고 그렇다고 유치소에 넣자니 공간은 부족하고 밥도 먹여야 되는데 그것도 다 돈인데 말이죠. 약쟁이 잡는데 손을 놓은 것과 동일하게 캘리포니아에서도 잡범을 잡는데 아예 손을 내려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로 캘리포니아의 직장 내 안전 폭력 방지 법안이 올해 2월 제정되면서 문제를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도둑놈들을 제재하는 과정에서 어떤 위험한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 경비원이 아닌 일반 직원들은 도둑질하는 사람 건드리지 마라. 대신 구체적으로 어떤 도둑질을 했는지 기록에 남겨두고 경찰한테 신고를 하면 이후 경찰이 처리해 줄 거다 입니다. 실제로 올해 4월에 캘리포니아에서 도둑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종업원이 총을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었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경비가 있는 대형 마트나 백화점은 그래도 현장에 인력이 배치돼 있어 대응할 수 있다고 쳐도 경비를 고용하지 않거나 못하는 조그마한 상점의 경우 언제 올지 모르는 경찰이 올 때까지 도둑들이 신나게 물건 다 털어가는 거를 손가락만 빨고 구경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도둑들이 경찰 올 때까지 기다려준답니까? 잽싸게 털고 도망가지. 딱 영화에서 범죄자들이 범행 현장을 뜨고 나서 뒤늦게 경찰들이 도착해 뒷북을 칠 수밖에 없는 법안을 제정한 겁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우리 참을 만큼 참았다. 우리들도 좀 보호해달라면서 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법들이 뭔가 그럴싸한 이상을 바탕으로 제정되긴 했으나 실상 보호해야 할 대상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반대로 처벌해야 할 대상을 보호해주는 용도로 요긴하게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도 칼부림으로 인한 살인, 교사학교 폭력, 마약 음주운전 사고, 자폐아를 자식으로 둔 유명 웹툰 작가의 학교 내 갑질 등 뭔가 잘못을 저질러 사회에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정작 법은 이들을 보호해주기 급급한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가해자들이 처벌받고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